어머니는 그냥 방에 가만히 계시는 게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대리석 벽을 타고 흐르는 물처럼 차갑고 선명하게 연희의 귓가에 스며들었다. 거실 쪽으로 향하던 연희의 발걸음이 그림자처럼 그 자리에 멎었다. 막 화장실에서 나와 물기 젖은 손을 닦으며 저녁 식사 후 마실 따뜻한 차를 준비할 생각이었다. 아주 잠깐 거실의 불빛이 복도까지 새어나와 그녀의 낡은 실내화 앞코를 비추었다. 그 불빛의 경계선 너머 아들 내외가 있었다. 그래도 어떻게 그래. 우리 엄만데. 아들 민석의 목소리는 며느리의 것보다 조금 더 낮고 희미한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아내를 설득하려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변명하려는 나약함에 더 가까웠다. 알아요, 어머님이란 거.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거죠. 주말에 손님들 오시는데 어머니가 계속 거실에 나와 계시면 저희도 어머니도 서로 불편하잖아요. 어차피 말씀도 잘 안 하시는데 그냥 그게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는 뜻이에요. 최선. 연희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맛도 향도 없는 조약돌 같았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낡은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칠고 2년 평생 그녀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다. 남편의 따뜻한 웃음소리, 갓 태어난 민석의 울음소리, 시장의 활기찬 소음, 비 오는 날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소리.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들 내외의 속삭임보다 더 크고 날카로운 소리는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우는 소리였다. 연희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소리가 나지 않게 까치발로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마치 도둑이라도 된 것처럼. 쿵, 쿵, 쿵.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뛰었다. 방문을 닫는 순간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방은 서울 강남의 최신식 주상복합 아파트 45층에 자리한 작은 섬이었다. 아들 내외와 손주가 사는 이 넓은 집에서 유일하게 그녀만의 공간이었지만 그곳에는 그녀의 삶이 거의 묻어 있지 않았다. 붙박이장, 작은 침대, 협탁, 그리고 창문. 모든 것은 집을 분양받을 때부터 있던 기본 옵션이었고 아들 내외가 골라준 단출한 가구들이었다. 벽에는 그녀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낡은 자개장도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도 없었다. 그저 깨끗하고 하얀 벽지가 전부였다. 연희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고 자동차들의 행렬이 붉고 흰 궤적을 그리며 밤을 가르고 있었다. 저토록 많은 불빛 아래 저토록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은 왜 이토록 외딴 섬에 갇혀 있는 것일까? 그녀의 하루는 소리를 죽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새벽 5시 알람 없이도 눈이 떠졌다. 다른 가족들이 깨기 전에 조용히 방을 나와 화장실을 사용하고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밥솥에 남아있는 찬밥을 물에 말아 장아찌 하나를 넣고 아침을 먹었다. 혹시라도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날까 싶어 수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설거지도 물을 약하게 틀어 소리 나지 않게 마쳤다. 그녀는 이 집의 일부였지만 동시에 이 집의 생활 리듬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그녀는 주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텔레비전 볼륨은 항상 5를 넘지 않았다. 손주의 낮잠을 방해해서도 재택근무를 하는 며느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려서도 안 되기 때문이었다. 가끔 복도를 지나가는 며느리의 발소리, 현관문이 열리며 퇴근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들이야말로 그녀가 이 집에 함께 살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다. 점심은 주로 건너뛰거나 아침에 먹다 남은 누룽지로 간단히 해결했다. 오후가 되면 그녀의 유일한 소일거리가 시작되었다.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는 일이었다. 며느리가 어느 날 무심코 사다 놓은 군자란 화분이었다. 연희는 마른 헝겊으로 넓은 잎사귀를 하나하나 정성껏 닦아주었다. 반질반질 윤이 나는 짙은 녹색 잎을 보고 있으면 아주 잠시나마 마음이 평온해졌다. 살아있는 무언가를 돌본다는 행위가 그녀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저녁 식사 시간은 하루 중 유일하게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불편한 시간이기도 했다. 식탁 위에는 늘 진수성찬이 차려졌다. 며느리 수지는 요리 솜씨가 좋았고 아들 민석은 그런 아내를 칭찬하기 바빴다. 여보, 이 갈비찜 정말 맛있다. 역시 당신 손맛은 최고야. 뭐려, 아버님 살아계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어머님, 입에 맞으세요? 수지는 언제나처럼 상냥하게 물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다. 맛있구나.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식탁 위의 풍성한 대화 속으로 쉽게 묻혀버렸다. 민석은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황을 확인하느라 바빴고 초등학생 손주는 태블릿 PC로 만화를 보며 밥을 먹었다. 대화는 주로 아들 내외의 직장 이야기, 손주의 학교 이야기로 채워졌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연희는 언제나 말없는 관객이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생각, 그녀의 감정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가끔 민석이 문득 생각난 듯 물었다. 어머니,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그러면 연희는 늘 똑같이 대답했다. 늘 똑같지 뭐. 그 대답 뒤에 숨겨진 기나긴 침묵과 외로움을 아들은 알지 못했다. 똑같다는 말은 사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은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는 것을. 식사가 끝나면 며느리는 과일을 내왔고 그 시간이 지나면 연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먼저 들어가 쉬렴.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등 뒤로 하며 닫히는 방문은 세상과 그녀를 단절시키는 경계선이었다. 오늘 밤 그 경계선은 유난히 두껍고 차갑게 느껴졌다. 어머니는 그냥 방에 가만히 계시는 게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도와주는 것. 그녀는 평생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남편의 아내로서, 민석의 어머니로서. 억척스럽게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민석을 대학에 보내고 장가까지 보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는 홀로 아들을 지키는 것이 삶의 전부였다. 아들이 성공하고 번듯한 집을 사고 자신을 모시겠다고 했을 때 그녀는 이제야 아들에게 의지하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편안함은 고립감의 다른 이름이었다. 이 넓고 깨끗한 집에서 그녀는 손님이었다. 아니, 손님보다 못한 존재였다. 손님은 불편해도 며칠이면 떠나지만 그녀는 떠날 수 없는, 그래서 더 신경 쓰이는 가구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연희는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억세고 투박했지만 지금은 핏줄이 도드라지고 검버섯이 피어난 늙고 힘없는 손. 이 손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하지만 이제 이 손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그저 가만히 얌전히 무릎 위에 놓여 있는 것이 이 손의 유일한 역할이 되었다. 창밖에 화려한 야경이 점차 흐릿해졌다. 눈물이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역할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 아들을 위해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녀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무언가가 저항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픔이었고 서러움이었으며 희미하게 남은 자존심의 마지막 불씨였다. 나는 가구가 아닌데, 나는 그림자가 아닌데, 나는 아직 여기에 있는데. 그녀는 천천히 쉬어 일어나 불을 켰다. 방 안의 하얀 벽이 그녀의 왜소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연희는 그 그림자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마치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존재를 마주한 것처럼. 오늘 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었다. 며칠이 흘렀다. 그날 밤의 대화는 마치 수면 아래 가라앉은 돌멩이처럼 연희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 아들 내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이 행동했다. 어쩌면 그들은 그녀가 그 대화를 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도 있었다. 혹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연희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이미 그녀의 세계는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으니까. 그 주 토요일 저녁이었다. 며느리 수지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저녁을 차렸다. 식탁에는 연희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생선 조림과 맑은 조갯국이 올랐다. 민석도 평소와 달리 일찍 퇴근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대신 손주의 숙제를 봐주는 등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연출했다. 집 안에는 어색할 정도로 화목한 기운이 감돌았다. 연희는 그저 말없이 밥을 먹으며 이 부자연스러운 평화의 의미를 가늠해보려 애썼다.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 정성껏 깎은 과일을 내왔을 때였다. 민석이 아내와 짧게 눈빛을 교환하더니 소파 테이블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두껍고 반질반질한 표지의 책자였다. 여매언니, 민석이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들떠 있었고 마치 중요한 발표를 앞둔 사람처럼 살짝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책자를 연희 앞의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표지에는 푸른 숲을 배경으로 한 유럽풍의 아름다운 건물이 인쇄되어 있었고 그 앞 잔디밭에서는 노부부 몇몇이 환하게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 위로는 우아한 필기체로 은향 실버타운, 은향 실버타운이라는 글씨가 박혀 있었다. 익 뭐냐? 연희가 무심코 물었다. 어머니를 위한 저희의 선물이에요. 민석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옆에 앉은 수진도 다정하게 거들었다. 어머니, 평생 저희를 위해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좀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셔야죠. 선물. 연희는 그 단어에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며칠 전 밤에 들었던 그 속삭임이 이명처럼 귓가를 스쳤다.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것. 그 말과 눈앞의 화려한 책자가 좀처럼 연결되지 않았다. 민석은 책자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최고급 용지에서 나는 희미한 잉크 냄새와 함께 잘 짜인 낙원의 모습이 펼쳐졌다. 온천수가 나오는 스파 시설, 최신식 의료 장비가 갖춰진 건강관리센터, 유기농 식단으로 짜인 레스토랑, 그리고 골프, 원예, 서예 등 다채로운 여가 활동 프로그램 소개가 이어졌다. 사진 속 노인들의 얼굴에는 주름은 있었지만 그늘은 없었다. 모두가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다. 보세요, 어머니. 여긴 그냥 요양원이 아니에요.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어르신들을 위한 고급 주거 공간이죠. 24시간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고 식사부터 청소까지 전부 다 알아서 해드려요. 어머니는 정말 몸만 가셔서 여왕처럼 지내시면 되는 거예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자부심마저 느껴졌다. 그는 마치 대단한 효도라도 하는 것처럼 신이 나서 설명했다. 여기 계시면 저희도 안심이 되고요. 제가 출장이 잦고 수진이도 일하느라 바빠서 어머니를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갑자기 편찮으시기라도 하면 어쩌나, 혼자 계실 때 심심하시면 어쩌나, 늘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럴 걱정이 전혀 없죠. 연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민석이 가리키는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온천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는 노인, 정원에서 꽃을 가꾸는 노인, 동료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노인. 그들은 모두 연희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것은 정중하고 세련되고 값비싼 추방이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혼란스러웠다. 아들의 말은 분명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이 구구절절 담겨 있었다. 그런데 왜 심장은 이렇게 차갑게 식어가는 걸까? 왜 목구멍에는 뜨거운 덩어리가 걸린 것처럼 답답할까? 그녀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인 수진이 책자를 넘기며 거들었다. 어머니, 여기 원예반도 있대요. 어머니 군자란 가꾸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여기서는 작은 텃밭도 분양해 준대요. 상추 같은 거 직접 키워서 드실 수도 있고요. 친구분들도 많이 사귈 수 있을 거예요. 다들 비슷비슷한 연배에 교양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 연희에게는 너무나 먼 단어였다. 남편이 죽고 시장 좌판을 접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온 이후 그녀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새로 사귀지 못했다. 아니, 사귈 기회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연희의 마음속에서 두 개의 감정이 세차게 충돌했다. 첫 번째는 죄책감이었다. 내가 얼마나 큰 짐이었으면 내 자식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 나를 내보내려 할까. 이 화려한 시설의 입주 비용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아들이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을까. 내가 조금만 더 조용히, 조금만 더 그림자처럼 지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 그녀는 자신을 탓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의 잿더미 아래에서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서운함과 배신감이었다. 선물이라고? 걱정된다고? 그렇다면 왜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진심으로 물어봐 주지 않았을까? 왜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어주지 않았을까? 왜 자신의 낡은 사진첩을 함께 들여다보며 과거를 추억해 주지 않았을까? 그들이 걱정한 것은 어머니 오연희라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락한 일상에 갑자기 닥칠지 모를 변수를 걱정한 것이다. 늙고 병든 어머니라는 변수. 그 변수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그들은 가장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다. 바로 은향 실버타운이라는 아름다운 감옥.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언제나 자랑스럽고 듬직했던 아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민석은 낯설었다. 그의 눈에는 효심과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 너머에서 연희는 차가운 계산을 읽었다. 자신을 이곳에 보냄으로써 얻게 될 마음의 평안, 죄책감의 경감, 그리고 공간의 자유.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민석이 기대를 가득 담은 눈으로 물었다. 연희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가기 싫다고 말하면 이기적인 늙은이가 되는 걸까? 너희가 나를 버리는 거냐고 소리치면 애써 차린 이 화목한 저녁 식탁을 망치는 괴물이 되는 걸까? 그녀는 평생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지금 와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입꼬리만 겨우 끌어올린 슬픔도 기쁨도 없는 텅 빈 미소였다. 좋은 곳 같구나. 그 한마디에 민석과 수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렇죠, 어머니. 마음에 드실 줄 알았어요.
저희가 다음 주말에 한번 같이 가봐요. 직접 보시면 훨씬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민석은 마치 큰 숙제를 끝낸 아이처럼 후련해 보였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반응은 연희의 가슴에 보이지 않는 비수를 또 한 번 꽂았다. 그날 밤 연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책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밖은 여전히 소란하고 창문에는 도시의 불빛이 어른거렸다. 그 불빛이 책자의 반질반질한 표면 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노부인의 얼굴을 천천히 쓸어보았다. 그 노부인은 행복해 보였다. 저곳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연희는 눈을 감았다. 자신은 저곳에 속할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자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 남편이 있던 집에서도, 아들이 있는 이 집에서도 그녀는 언제나 주변인이었다. 은향 실버타운. 은은한 향기라는 뜻일까? 하지만 지금 연희가 맡는 것은 아무런 향기도 없는 차갑고 텅 빈 공기뿐이었다. 무릎 위의 책자가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에 내려진 아름답게 포장된 사망 선고였다. 이틀 후 며느리 수진이 빈 종이 상자 몇 개를 들고 연희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 힘드시지 않게 오늘부터 짐을 조금씩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면 힘에 부치실 테니까요. 목소리는 더없이 상냥했지만 그 말은 부드러운 재촉이었다.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당신의 흔적을 지울 준비를 시작하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연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반박할 이유도 그럴 힘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수진이 방 한쪽에 쌓아두는 상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상자는 비어 있었지만 연희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미래처럼 느껴졌다. 텅 비고 각지고 어딘가로 보내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자. 수진이 나가고 방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연희는 한참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다가 이윽고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녀의 살림은 단출했다. 장롱을 열자 몇 벌 되지 않는 옷들이 나타났다. 대부분은 아들 내외가 명절이나 생신 때 사준 옷들이었다. 화려하지 않고 몸에 붙지 않는 편안한 디자인의 옷들. 색깔은 주로 베이지색, 회색 혹은 옅은 갈색이었다.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스스로를 무채색의 풍경 안에 가두기 시작했다. 눈에 띄지 않는 색,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색, 그녀는 옷들을 차곡차곡 개어 상자에 담았다. 마치 남의 옷을 정리하는 것처럼 아무런 감흥도 잃지 않았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스킨, 로션, 그리고 며느리가 사준 영양크림이 전부였다. 한때는 동백기름으로 머릿결을 가꾸고 분고치를 빻아 얼굴에 바르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 모든 화사했던 시간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짐 정리는 생각보다 금방 끝날 것 같았다. 그녀의 삶이 그만큼 단출해졌다는 증거였다. 마지막으로 장롱 위, 손이 잘 닿지 않는 공간에 넣어둔 낡은 겨울 이불을 꺼내기로 했다. 은향 실버타운의 겨울은 서울보다 더 추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다. 그녀는 작은 의자를 가져와 그 위에 올라섰다. 까치발을 하고 손을 뻗어 두툼한 솜이불을 끌어내리려던 순간 손끝에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닿았다. 이불 뒤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있었다. 연희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단 한순간도 완전히 잊은 적은 없었다. 그녀는 이불을 마저 끌어내린 후 다시 손을 뻗어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세월의 먼지가 뽀얗게 앉은 오동나무 상자였다. 남편이 그녀의 20번째 생일에 맞춰주었던 그녀의 보물 상자. 가볍지만
단단한 오동나무의 질감, 모서리는 달아 부드러워졌고 앞쪽에는 작은 노소의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다. 연희는 의자에서 내려와 상자를 품에 안았다. 차갑고 단단한 상자의 감촉이 수십 년의 시간을 거슬러 그녀의 심장까지 전해졌다. 그녀는 침대맡에 걸터 앉아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한참 동안 그녀는 상자를 열지 못했다. 이 상자를 여는 것은 그녀가 스스로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는 일이었다. 아프고 눈부시고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과 마주하는 일. 마침내 그녀는 결심한 듯 작은 심호흡을 하고 노소의 잠금 장치를 위로 밀어 올렸다. 딸깍 하고 작지만 맑은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마치 오래된 성의 빗장이 풀리는 소리 같았다. 상자 뚜껑을 열자 희미하게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묵은 나무와 비단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것은 과거의 냄새였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색의 향연이었다. 잿빛과 베이지색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현재와는 너무나 다른 강렬하고 생생한 색들이 상자 안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었다. 쪽빛, 진홍빛, 수선화 같은 노란빛, 비취옥 같은 초록빛. 오색찬란한 명주실 꾸러미들이 서로의 몸을 기댄 채 고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연희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가장 선명한 진홍빛 실타래를 집어들었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감촉, 손가락 사이를 감도는 서늘한 느낌. 이 감촉을 잊고 살았었다. 실 꾸러미들 아래에는 그녀의 분신과도 같았던 도구들이 있었다. 크고 작은 자수 바늘들, 손가락 마디에 꼭 맞게 달아있는 낡은 골무, 항 모양을 한 작고 날카로운 가위. 그녀는 골무를 꺼내 검지에 끼워 보았다. 마치 어제도 사용했던 것처럼 꼭 맞았다. 이 작은 도구들과 함께라면 그녀는 세상의 어떤 문이든 수놓을 수 있었다. 꽃과 나비, 새와 나무, 그리고 이야기까지도. 그리고 상자 맨 아래 고운 한지로 쌓인 무언가가 있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한지를 펼쳤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한 폭의 백비단이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수틀 위의 작품, 한 쌍의 제비였다. 한 마리는 이미 완벽하게 술을 놓아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생생했다. 검은 등과 하얀 배, 날렵한 날개, 끝에 붉은 꼬리, 한 땀 한 땀, 그녀의 정성과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옆에 다른 한 마리는 먹물로 그린 밑그림만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 텅 비어 있었다. 길 떠나는 낭군을 기다리는 안악처럼 짝을 잃은 제비는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홀로 기다리고 있었다. 연희는 손가락으로 비어있는 제비의 윤곽을 천천히 쓸어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잊었던 기억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처음으로 바늘귀에 실을 꿰던 5살의 자신. 처음으로 손수건에 작은 들국화를 수놓아 아버지께 선물했을 때 아버지가 우리 딸은 손끝에 복을 담았구나 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기억.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서 술을 놓다가 어머니께 꾸중을 듣던 처녀 시절. 그리고 남편. 연희야, 당신 손재주면 부산 바닥에서 제일 가는 자수 공방을 차릴 수 있을 거야. 정말요? 그럼 가게 이름은 뭘로 할까? 연희 자수 공방. 좋지 않아? 껄껄 웃던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그와 함께 자갈치 시장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어 그녀의 작품을 걸어놓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차를 대접하는 꿈을 꾸었었다. 이 미완성의 제비는 그 꿈의 시작이었다. 가게의 개업식에 걸어둘 첫 작품으로 좋은 소식을 물고 오라는 의미를 담아 정성껏 술을 놓던 중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녀의 곁을 떠났다. 제비 한 마리가 완성되던 바로 그날 아침이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슬픔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그녀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갓난아기였던 민석을 키워야 했다. 꿈은 사치였다. 그녀는 이 오동나무 상자의 뚜껑을 닫았다. 자신의 청춘과 꿈, 그리고 남편과의 약속을 모두 그 안에 봉인했다. 그리고 시장으로 나가 억척스럽게 생선을 팔고 채소를 다듬었다. 부드러운 비단실을 쥐던 손은 생선 비늘과 흙으로 거칠어졌고 섬세한 바느질을 하던 눈은 아들의 미래를 걱하느라 늘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연희는 미완의 제비를 든 채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꿈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오연희라는 사람 위에 민석 엄마라는 이름이 덧씌워지고 이제는 할머니 혹은 어머님이라는 이름 아래 완전히 파묻혀 버렸다. 무릎 위에는 화려한 은향 실버타운의 책자가 놓여 있었다. 그 책자가 그녀에게 약속하는 미래는 편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관리되는 삶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오연희가 없었다. 그저 또 하나의 이름 없는 노인이 있을 뿐이었다. 반면 낡은 오동나무 상자 속에는 가난했지만 생생하게 살아 숨쉬던 그녀의 진짜 삶이 있었다. 색깔과 감촉, 그리고 이야기가 있었다.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분노와 그리움이 섞인 감정이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저 제비가 마치 자신의 모습인 것만 같았다. 짝을 잃고 날아오르지 못하고 텅 빈 융곽만 남은 채 멈춰버린 삶. 연희는 조심스럽게 비단과 도구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뚜껑을 닫기 전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자 속에서 진홍빛 실타래 하나를 꺼내 손에 쥐었다. 그리고 상자 뚜껑을 닫았다. 그녀는 차가운 손 안에서 작은 실타래를 가만히 굴려보았다. 잿빛방 안에서 그 진홍빛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작지만 선명한 붉은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희망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미약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잊혔던 그녀 자신을 향한 작은 기억의 끈이었다. 손 안의 진홍빛 실타래는 작고 단단했다. 연희는 그것을 가만히 쥐고 눈을 감았다. 실크의 매끄러운 감촉이 닳아버린 지문을 간지리자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잿빛의 현재가 희미해지고 그 너머에서 총천연색의 과거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어머니의 냄새였다. 볕에 잘 마른 옥양목 냄새와 희미한 동백기름 냄새가 섞인 세상에서 가장 아늑했던 냄새. 그녀의 고향은 부산 끝자락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여름이면 툇마루에 앉아 바닷바람을 맞으며 술을 놓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연희야, 이리 와 앉아보렴.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그녀를 무릎 사이에 앉히고 작은 손에 바늘을 쥐어주었다. 바늘은 천을 꿰뚫는 게 아니란다. 술을 놓는 사람의 마음을 실어 나르는 것이지. 내 마음이 고우면 실도 곱게 나가고 네 마음이 어지러우면 실도 길을 잃는 법이야. 어머니의 손은 투박했지만 그 손에서 피어나는 수는 세상 그 무엇보다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꽃을 수놓는 법, 나비를 그리는 법, 그리고 색을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단순히 기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한 폭의 비단 위에 담아내는 법을 알려주신 것이다. 연희는 유독 재능이 있었다. 16 되던 해 그녀는 명주 손수건에 수줍게 핀 분꽃 한 무더기를 수놓았다. 단순한 분꽃이 아니었다. 이슬을 머금은 꽃잎의 생기, 바람에 살랑이는 인맥의 흐름, 그리고 땅의 기운까지 담겨있는 듯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손재주에 혀를 내둘렀고 손끝에 신선이 앉았다고 칭찬했다. 그때의 연희는 세상이 온통 자신의 것이 될 것만 같았다.
그녀의 앞에는 오색실처럼 다채롭고 빛나는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기억은 물길을 바꿔 20살의 봄으로 흘러갔다. 볕이 좋은 날, 그녀는 포구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한 청년을 만났다. 그녀의 남편 상철이었다. 그는 부유하지도 학식이 높지도 않았지만 바다처럼 깊고 너른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술을 놓고 있는 연희의 모습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당신 손은 참 신기해. 아무것도 없던 하얀 천에다 어찌 저렇게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야? 상철은 그녀의 작품을 볼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감탄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것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겨주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시집가기 좋은 재주라고 말했지만 상철은 달랐다. 이 재주를 이대로 썩히면 안 돼. 당신만의 가게를 가져야지. 어느 날 저녁 자갈치 시장 근처를 거닐다 상철이 말했다. 저기 저 가게 보이지? 낡고 허름하지만 우리가 잘 꾸미면 아주 멋진 공간이 될 거야. 창문을 크게 내서 당신이 수놓은 작품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는 거지. 이름은 연희 자수공방으로 하고 연희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가슴은 벅차게 부풀어 올랐다. 막연했던 꿈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꿈을 꾸었다. 상철은 밤새 그물질을 해서 번 돈을 푼푼히 모았고 연희는 더 열심히 술을 놓았다. 그들의 작은 단칸방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연희가 민석을 가졌을 때 그들의 꿈은 절정에 달했다. 상철은 유난히 기뻐하며 이제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무언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한 쌍의 제비였다. 좋은 소식과 복을 물고 온다는 제비. 그녀는 뱃속의 아기와 곧 돌아올 남편과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했다. 기억의 파도는 가장 시리고 아픈 곳에서 부서졌다. 상철이 마지막으로 먼 바다로 떠나던 날 아침이었다. 그는 막 완성된 제비 한 마리를 보며 감탄했다. 역시 내 마누라야. 금방이라도 날아오겠네.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나머지 한 마리도 마저 완성해줘. 두 마리가 나란히 날면서 나를 맞이할 수 있게. 그는 연희의 부른 배를 한번 쓰다듬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떠났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사흘 뒤 거대한 태풍이 남해를 휩쓸고 지나갔고 상철이 탄 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세상이 무너졌다. 색으로 가득했던 연희의 세상은 한순간에 흑백이 되었다. 그녀는 며칠을 울었는지 모른다. 눈물이 말라버릴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고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정신을 차린 어느 날 그녀는 수틀 위에 놓인 미완의 제비를 보았다. 홀로 남은 제비 한 마리가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다. 돌아오지 않을 짝을 영원히 기다려야 하는 저주에 걸린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수틀을 방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오동나무 상자의 뚜껑을 닫았다. 그 안에는 그녀의 꿈,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오연희라는 여자의 삶이 담겨 있었다. 뚜껑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일부도 그 안에서 죽었다. 그 후의 삶은 전쟁이었다. 민석이 태어났고 그녀는 어머니가 되었다. 부드러운 실을 쥐던 손으로 생선 상자를 날랐고 섬세한 바늘을 놀리던 손으로 식당에 허드레시를 했다. 자갈치 시장의 비린내와 억척스러운 안악들의 고함 소리가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아무도 그녀가 한때 얼마나 고운 술을 놓았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 자신조차도 그 사실을 잊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아들 민석이었다. 아들만큼은
자신처럼 살게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잠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들을 공부시켰다. 민석이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녀는 시장 한복판에서 목 놓아 울었다.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민석이 대기업에 취직하고 어여쁜 며느리를 얻고 강남에 아파트를 사서 자신을 모시겠다고 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이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기억의 긴 강을 건너 연희는 다시 2025년 서울의 삭막한 방으로 돌아왔다. 손안에는 여전히 진홍빛 실타래가 쥐어 있었다. 그 선명한 붉은색이 지난 수십 년의 무채색 삶을 비웃는 듯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지금 그녀가 느끼는 이 깊은 상실감과 고통은 단순히 아들 내외의 배신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스스로 제 손으로 묻어버렸던 자기 자신에 대한 뒤늦은 애도였다. 그녀는 남편만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민석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어 할머니라는 역할에 안주하며 진짜 오연희를 찾아 나설 용기를 단 한 번도 내지 못했다.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있으면,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최선이 아니라 가장 느리고 고통스러운 자살이었다. 연희는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외롭게 하지 않았다. 대신 그 불빛들이 그녀에게 묻는 것 같았다. 당신은 누구냐고. 당신의 진짜 이름은 무엇이냐고. 그녀는 손에 쥔 실타래를 더욱 꽉 움켜쥐었다. 실끝이 가늘게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희미한 통증. 그 통증이 역설적으로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아주 느리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고동이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신을 향한 그리움의 박동이었다. 오동나무 상자를 다시 발견한 후 며칠 동안 연희의 시간은 다른 밀도로 흘렀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무채색의 옷을 입고 여전히 소리 나지 않게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멍하니 창밖을 보며 시간을 죽이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들의 넥타이 색깔, 며느리의 옅은 화장 뒤에 숨은 피로감, 식탁 위 음식의 소금기, 거실에 놓인 화초의 시든 잎사귀.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모든 디테일을 눈에 담고 마음에 새겼다. 그것들은 여전히 그녀의 것이 아닌 풍경이었지만 적어도 그녀는 이제 그 풍경을 인식하고 있었다. 손에 쥐었던 진홍빛 실타래는 화장대 가장 안쪽 서랍에 넣어두었다. 가끔 아무도 없을 때면 그녀는 서랍을 열어 그 강렬한 색을 들여다보곤 했다. 그것은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의식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어느 평일 밤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다. 뒤척이다 보니 어느새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목이 말라 물 한 잔 마시기 위해 조용히 방을 나섰다. 칠흑 같은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향하는데 거실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두런두런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 내외였다. 연희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벽에 차가운 감촉이 등을 통해 전해졌다. 그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거실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자기야, 그래도 그 은향 실버타운 계약금 정말 장난 아니더라. 웬만한 소형 아파트 전세금이야. 먼저 입을 연 것은 수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며칠 전 연희 앞에서 보여주었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알아. 하지만 이건 투자라고 생각해.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위한 투자. 그리고 어머니 방 빠지면 우리 지훈이 공부방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
이제 중학생 되는데 독립된 공간이 꼭 필요해. 민석의 목소리는 낮고 현실적이었다. 어머니 방 빠지면. 그 말이 연희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의 존재가 방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치환되고 그 공간은 이미 다른 용도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녀의 소멸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건 그렇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계약서는 꼼꼼히 다시 확인해봐. 특히 그 조항 말이야. 만약에 어머니가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남은 비용 환불은 어떻게 되는지. 수진의 말은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그 내용은 망치처럼 연희의 머리를 내리쳤다. 환불. 그녀의 죽음을 환불 조건의 하나로 여기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 인간, 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그녀는 값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는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문제일 뿐이었다. 연희는 숨쉬는 법을 잊어버렸다. 가슴이 꽉 막혀왔고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녀는 간신히 컵을 고쳐잡고 차가운 벽에 몸을 더 세게 기댔다. 그러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그런 말 하는 거 이도 아니야. 민석이 아내를 나무랐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분노가 없었다. 그저 불길한 말을 꺼낸 것에 대한 찝찝함 뿐이었다. 아직 정정하신데 무슨. 아무튼 어머니한테는 계약이니 뭐니 그런 얘기는 아직 하지 마. 그냥 편안하게 장기 휴가 가시는 거라고.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 게 나아. 괜히 마음 상하시면 입주 자체를 거부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도 그게 좋아.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도. 그 위선적인 말이 연희의 귀를 후벼 팠다. 모든 것은 결국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의 평화, 그들의 편의, 그들의 미래를 위해 그녀를 속이고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며칠 전 그녀의 무릎 위에서 청은 망은처럼 느껴졌던 그 화려한 책자의 무게가 다시 한번 그녀를 짓눌렀다. 그 책자에 인쇄된 웃는 얼굴들, 아름다운 풍경들, 그리고 여왕 같은 삶이라는 문구들이 떠올랐다.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설계된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조용히 왔던 길을 되짚어 방으로 돌아왔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발걸음은 유령처럼 소리가 없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았을 때 그녀는 자신이 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얼음이 퍼져나가는 듯한 그런 종류의 떨림이었다. 지난 며칠간 오동나무 상자를 발견하고 과거를 마주하면서 그녀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느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를 지배하는 감정은 그런 서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것은 차갑고 날카롭고 명징한 배신감이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워낸 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지켜낸 그 아들이 이제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그녀의 처분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아기가 없었다. 그것이 더 끔찍했다. 그들은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불편할 뿐이었다. 그들의 완벽한 삶의 그림에 어울리지 않는 낡고 닳아버린 얼룩일 뿐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허공을 응시했다. 만약, 아주 만약에라도 그들의 말에 일말의 진심이 담겨 있으리라는 작은 기대를 품었다면 그 마지막 환상마저 오늘 밤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민낯을 보았다. 효심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냉정한 이기심을.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슬프지만 익숙한 공간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적이와 계산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장소가 되었다. 그녀에게 선물이라며 내밀었던 그 낙원은 완벽한 감옥이었고 그녀가 발딛고 있는 이 집은 그 감옥으로 가기 전에 대기실에 불과했다.
연희는 문득 서랍 속에 넣어둔 진홍빛 실타래를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꺼내보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았다. 과거를 추억하며 슬픔에 잠기기에는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차갑고 비정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도시의 불빛은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연희의 눈에 비친 그 불빛들은 더 이상 아름답지도 외롭게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감시 카메라의 렌즈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그녀의 가치를 계산하고 그녀의 쓸모를 판단하는 차가운 눈동자들. 그녀는 코너에 몰려 있었다. 도망칠 곳도 항의할 힘도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아주 작은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도 복수심도 아니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대로 소멸될 수는 없다는 본능에 가까운 의지였다.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무기력한 노인이 아닐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해야만 했다. 설령 그것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싸움이 될지라도. 연희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늙고 지친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얼굴 위로 미완의 제비 한 마리가 겹쳐 보였다. 날아오르기 위해, 나머지 한쪽 날개를 펼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아들 내외의 대화를 엿들은 후 연희의 세상은 소리 없는 진공 상태가 되었다. 집안의 모든 소음은 더 이상 그녀의 귀에 닿지 않았다. 텔레비전 소리, 손주의 웃음소리,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마치 두꺼운 유리벽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숨을 쉬었지만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지 않았다. 영혼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육체처럼 그녀는 그저 텅 빈 껍데기로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조용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름다운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 세우러져 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스스로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사람이었다. 누구에게 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 수 있을까? 주말 오후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고 텅 빈 집 안에 홀로 남겨졌을 때였다. 연희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자신의 방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얼마 되지 않는 사적인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낡은 손수건, 남편이 유품으로 남긴 만년필, 그리고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때 그녀의 손끝에 잡고 두툼한 수첩 하나가 잡혔다. 표지가 달아 너덜너덜해진 오래된 주소록이었다. 그녀는 수첩을 들고 침대에 걸터 앉아 먼지를 훅 불어내고 천천히 펼쳐보았다. 세월에 누렇게 변한 종이 위에는 이제는 연락이 끊기거나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한때 그녀의 세상이었던 이름들. 그녀는 손가락으로 한 이름 한 이름을 짚어가며 희미해진 기억을 더듬었다. 그러다 한 이름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박영자. 그 이름 옆에는 부산의 옛 주소와 함께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지역번호가, 붙은 집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경자? 어릴 적 한 동네에서 자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시집가기 전까지 모든 비밀을 터놓던 사이. 연희가 서울로 올라온 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지만 단 한 번도 잊은 적은 없는 이름이었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전화를 걸어볼까?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 번호가 아직도 존재할까? 경자는 나를 기억이나 할까? 혹시라도 내가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 수많은 질문과 망설임이 그녀를 붙잡았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법을 잊은 지 너무 오래되었다.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이미
그녀의 본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주소록을 덮으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들 내외의 냉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울렸다. 환불조항, 어머니 방 빠지면. 그 목소리들이 그녀의 망설임을 밀어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먼지가 희미하게 쌓인 집안의 장식품처럼 놓여있던 유선 전화기 앞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주소록에 적힌 번호를 하나씩 아주 천천히 눌렀다. 뚜르르, 뚜르르.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받지 않는 모양이었다. 역시 무리였나. 그녀가 아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던 참이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약간은 거칠고 구수한 부산 사투리가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희는 순간 숨을 멈췄다. 저 박경자 씨 댁 맞습니까? 맞는데에 누구시라에? 연희는 마른 입술을 축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저 오연희라고 하는데요. 혹시 저를 기억하실지.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연희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역시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가 어색하게 전화를 끊으려 할 때였다. 연희? 오연희. 맞나? 세상에, 네 오연희 맞나? 갑자기 수화기 너머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맞다, 경자야. 나 연희 맞다. 연희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아이고, 이게 대체 몇 년 만이고 살아 있었구나, 이 가시나야. 서울 가더니 소식 한 번 없어가 죽었나 살았나 얼마나 궁금했는지 아나 내를 우째 알고 전화했노. 경자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을 뛰어넘는 따뜻함이 있었다. 연희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잊혔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이토록 자신을 생생하게 기억해주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두서없는 안부를 주고받았다. 경자는 여전히 부산에 살며 국제시장 근처에서 작은 그릇 가게를 하고 있다고 했다.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분가했고 할아버지랑 둘이서 티격태격하며 지낸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시장의 소음처럼 활기차고 바닷바람처럼 짭짤한 삶의 냄새가 묻어 있었다. 니는 우째 지내노? 서울 큰아들내미 집에서 호강하고 있겠네. 목소리 들어보니 서울말 다 됐네, 야. 경자가 눈치듯 물었다. 연희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응. 잘 지내. 아들 덕에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자신의 처지를 구구절절 설명하며 동정을 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경자는 예리했다. 편하긴 뭐가 편해. 네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다야. 꼭 물에 젖은 솜 같구만. 무슨 일 있나? 그 다정한 질책에 연희는 그만 울컥하고 말았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던, 아니 알아채려고 하지 않았던 그녀의 상태를 수십 년 만에 통화한 친구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아니다. 그냥 나이가 드니 기운이 없어서 그렇지. 연희는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다. 나이 탓은 무슨. 내는 아직도 그릇 상자 번쩍번쩍 들고 다닌다. 그건 그렇고 네 생각하니 옛날 생각난다야. 내는 아직도 네가 수놓던 그 목단 그림이 눈에 선하다. 참 고봤는데. 시집 올 때 내가 받아온 그 손수건 아직도 장롱 깊숙이 간직하고 있다. 경자의 말에 연희는 숨을 멈췄다. 연희야. 경자가 조용히 그러나 힘주어 물었다. 네 요새도 바느질 하나? 그 질문. 지난 며칠간 그녀의 마음속을 맴돌던 바로 그 질문이었다. 하지만 상상 속의 질문과 따뜻한 천이 담긴 친구의 목소리로 듣는 질문은 전혀 달랐다. 그것은
그녀의 심장을 정통으로 관통했다. 잊고 있던 꿈, 묻어버렸던 열정,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질문이었다. 연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구멍에 뜨거운 것이 걸려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침묵을 경자는 다른 의미로 이해한 듯했다. 아이고, 내가 주책을 떨었네. 그 좋은 손재주를 자식 키우느라 다 썩혔겠지. 네 고생한 거 내는 다 안다마.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연희는 속으로 외쳤다. 그녀는 간신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 안 한 지 오래됐다. 아이고, 아까운 손재주를 그리 놔두고 있었나. 야, 연희야. 내 말 잘 들어라. 경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라. 네 손은 늙었을지 몰라도 그 재주는 그대로 있을 기다. 그런 건 안 잊히는 기다. 알겠나? 그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이었고 예언이었으며 잊혔던 영혼을 향한 부름이었다. 두 사람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다 전화를 끊었다. 연희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수화기에서는 이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귓께는 경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라. 연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여전히 도시는 차갑고 낯설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다. 그 삭막한 빌딩 숲 너머 아주 멀리 부산의 따뜻한 바다가 보이는 것 같았다. 그곳에는 자신을 기억해주고 자신의 재능을 믿어주는 친구가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경자의 전화는 당장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두꺼운 벽에 아주 작은 창문을 내주었다. 그 창문으로 한 줄기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길이 아니었지만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경자와의 통화는 연희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그녀의 내면을 천천히 그리고 집요하게 흔들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라. 그 말은 닫혀있던 방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 같았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하고 크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여전히 이 집 안에 갇혀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은향 실버타운이라는 정해진 미래가 놓여 있었다. 그 미래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했다. 아들 내외가 보여준 웃음과 평화로 가득 찬 그곳의 진짜 얼굴을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다. 일요일 오후 민석 내외는 백화점에 갈 채비를 했다. 초등학생 손주 지훈이는 친구와 놀러 나갔다. 집 안에는 연희 혼자 남았다. 떠나기 전 수진이 평소처럼 상냥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 금방 다녀올게요. 점심은 냉장고에 넣어뒀으니 챙겨 드세요. 연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 안이 완벽한 정적에 휩싸이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시선은 거실 소파 위에 놓인 태블릿 PC로 향했다. 손주 지훈이가 늘 손에서 놓지 않는 물건이었다. 충전기에 꽂힌 채 검은 화면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연희에게는 그것이 세상으로 통하는 유일한 문처럼 보였다. 그녀는 소파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낯설었다. 평생 흙과 물, 거친 생선, 그리고 부드러운 비단만을 만져온 그녀의 손에 이 첨단 기기는 다른 행성의 물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지훈이가 하던 것을 어깨너머로 본 기억을 더듬었다.
홈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환하게 켜지며 화려한 게임 아이콘들이 나타났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남의 물건을 훔쳐보는 듯한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자신의 마지막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탐색이었다. 그녀는 화면 하단에 초록색 검색창 아이콘을 눌렀다. 하얀 검색창이 나타나자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글자씩 힘겹게 자판을 눌렀다. 유나시야나. 손가락은 더뎠고 오타가 나기 일쑤였다. 몇 번을 지우고 다시 쓴 끝에 마침내 은향 실버타운이라는 6글자를 완성했다. 검색 버튼을 누르자 순식간에 수십 개의 결과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가장 위에는 공식 홈페이지가 있었다. 책자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푸른 숲과 아름다운 건물의 사진이 그녀를 맞았다. 당신의 품격 있는 노후, 은향이 함께합니다. 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아래로는 여러 블로그와 뉴스 기사들이 이어졌다. 어버이날 최고의 효도 선물, 은향 실버타운 방문기. 도심 속 전원 생활, 5성급 호텔, 부럽지 않은 최고급 시설. 전문 의료진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모든 것이 칭찬 일색이었다. 사진 속 노인들은 하나같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연희는 잠시 혼란스러워졌다. 어쩌면 내가 너무 삐뚤어지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아들 내외의 말처럼 정말로 이곳은 나를 위한 최선의 장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화면을 아래로 계속해서 아래로 스크롤했다. 광고와 홍보성 글들 넘어 조금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다 그녀의 눈에 작은 글씨 하나가 들어왔다.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판 제목이었다. 실버타운 입주자, 가족 모임, 연희는 홀린 듯 그 제목을 눌렀다. 수많은 글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곳은 광고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날것의 현실이 담겨있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가장 조회수가 높은 글부터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제목, 저희 어머니가 너무 외로워하세요. 작성자, 효녀 82. 시설은 정말 좋아요. 밥도 잘 나오고 깨끗하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네요. 태어나서 지금처럼 외로워 본 적이 없다고. 다들 교양 있는 분들이라 그런지 서로에게 깊이 관여하지 않고 각자의 방에서 조용히 지내신대요. 직원들은 친절하지만 딱 업무적으로만 대하고요. 브로셔에 나오는 웃는 얼굴들은 다 연출된 거래요. 그저 화려하고 조용한 마지막을 기다리는 대기실 같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연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화려하고 조용한 대기실. 그녀가 막연하게 상상했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는 다음 글로 시선을 옮겼다. 제목, 추가 비용 문제. 정말 너무합니다. 작성자, 진실 찾기. 처음 계약할 때 설명과는 너무 다릅니다. 기본적인 비용 외에 추가 비용이 붙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물리치료 한번 받으려면 추가, 특별 식단 원하면 추가, 외부 병원 동행 서비스도 물론 추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리고 규칙이 어찌나 엄격한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믹스 커피도 방에 못 두게 합니다. 건강에 안 좋다는 이유로요. 여긴 어르신들을 위한 집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거대한 시스템일 뿐입니다. 통제와 관리. 그 단어가 연희의 머리를 쳤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방에 갇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식성과 기호, 습관까지 모두 통제당하게 될 것이었다. 마지막 남은 자신만의 작은 세계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이었다. 그녀의 손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화면을 넘기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충격적인 글을 발견했다.
제목, 익명으로 글을 올립니다. 전직 간호사. 작성자, 익명. 저는 그곳에서 6개월간 근무했던 간호사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 글을 씁니다. 이곳은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직원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립니다. 저희가 교육받는 가장 중요한 지침은 어르신들을 조용하고 문제없이 관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금이라도 불평하시거나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께는 필요 이상의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화학적 구속기라고 하죠. 이곳은 사업체입니다. 어르신들은 손님이 아니라 대차대조표 위의 자산일 뿐입니다. 부디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신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십시오. 화학적 구속, 대차대조표 위의 자산. 연희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태블릿 화면의 글씨들이 마구 흔들렸다. 그 아름다운 건물, 푸른 잔디밭, 행복한 미소.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위선 덩어리로 느껴졌다. 아들 내외가 그녀를 보내려 했던 곳은 그녀의 몸과 마음, 영혼까지 서서히 잠식해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들 그런 곳이었다. 그들은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그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눈 감아버린 것일까? 어느 쪽이든 끔찍했다. 똑똑똑. 바로 그때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가족들이 돌아온 것이다. 연희는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허둥지둥 인터넷 창을 닫고 검색 기록을 지우려고 애썼다. 지훈이가 하던 것을 본 기억을 더듬어 겨우 기록을 삭제하고 태블릿을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았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고 계셨어요? 거실로 들어선 수진이 밝게 물었다. 연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방에서 막 나온 것처럼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그냥 좀 누워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차갑게 떨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방으로 돌아온 연희는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 모든 환상은 깨졌다. 그녀가 얻은 정보는 무거운 짐이 되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녀의 손에 쥐어진 무기이기도 했다. 이전까지 그녀는 그저 막연한 추방에 맞서 싸워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이나 소외감이 아니었다.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차갑고 계산적인 시스템이었다. 그녀는 절대로 그곳에 갈 수 없었다. 아니, 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 문제는 갈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었다.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밀어내고 차가운 결의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은향 실버타운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연희는 가면을 썼다. 아들 내외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 역시 자신의 진짜 감정을 감추고 연기를 시작했다. 그들이 효심이라는 가면 뒤에 냉정한 계산을 숨겼다면 연희는 수능이라는 가면 뒤에 차가운 결의를 숨겼다. 집안의 분위기는 기묘하게 평온했다. 민석과 수지는 어머니가 자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들은 더 이상 연희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주말에 있을 실버타운 방문 계획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다. 토요일에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어머니, 모처럼 나들이 가시는 건데. 수지는 식탁에서 밝게 말하며 연희의 접시에 반찬을 놓아주었다. 그 친절은 이제 연희에게 칼날처럼 느껴졌다.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계약서도 꼼꼼히 살펴봐야지. 민석은 신문을 읽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계약이라는 단어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연희는 그저 밥을 씹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침묵을 그들은 동의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결전의 밤은 목요일, 실버타운 방문을 이틀 앞두고 찾아왔다. 그날 밤 연희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그녀는 천장의 희미한 무늬를 응시했다. 지난 72년의 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치열했던 젊은 날, 남편과의 짧지만 행복했던 시간, 아들을 키우며 보냈던 고독한 세월, 그리고 이 집에 들어와 그림자처럼 살아온 시간들. 그녀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언제나 그녀의 삶의 중심에는 아들 민석이 있었다. 아들의 행복이 그녀의 행복이었고 아들의 성공이 그녀의 성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주었다. 그것이 어머니의 도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그녀의 희생은 아들에게 당연한 것이 되었고 그녀의 존재는 언젠가 처리해야 할 짐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아들을 탓하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그렇게 만든 것은 그녀 자신일지도 모른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성장할 기회를 빼앗은 것은 아닐까. 주기만 하는 사랑에 익숙해진 아들은 이제 받는 법밖에 모르는 어른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그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자 마음속의 원망과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도 명료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관리되는 안전한 감옥으로 들어가 조용히 마지막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이 집을 떠나 이름 모를 거리에서 불확실한 내일을 맞이할 것인가? 두려웠다. 늙고 돈도 없고 기력도 없는 몸으로 세상에 나선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굶주릴지도 모르고 병들어도 돌봐줄 사람 하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은향 실버타운의 차가운 복도, 약물에 취해 멍하니 앉아있는 노인들의 모습을 떠올리자 다른 종류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죽음이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상태로 존재를 말소당하는 것.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방 한쪽에는 며칠 전 수진이 깔끔하게 정리해둔 여행, 가방 2개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실버타운에서 입을 옷가지와 생활용품들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를 위해 준비된 관과도 같았다. 정갈하고 반듯하고 마지막을 위한 모든 것이 갖춰진, 그리고 방 다른 한쪽 장롱 위에는 오동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녀의 진짜 삶, 그녀의 영혼이 담겨 있는 상자. 연희는 한참 동안 가방과 상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인생이 2개의 선택지로 압축되어 눈앞에 놓여 있는 듯했다. 정해진 미래와 잊혔던 과거, 안락한 소멸과 고통스러운 존재.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여행 가방으로 다가가 지퍼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낡은 지갑과 신분증, 그리고 얼마 전 경자의 전화번호를 찾아냈던 낡은 주소록을 꺼냈다. 지갑 안에는 그녀가 시장에서 일하며 몰래 모아두었던 꼬깃꼬깃한 현금 몇 장이 전부였다. 그녀는 그것들을 자신의 옷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나머지 옷가지와 물건들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것들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의자를 가져와 장롱 위에 오동나무 상자를 내렸다. 먼지를 손으로 세욱 닦아내고 소중하게 품에 안았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72년 인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결정은 내려졌다. 그것은 분노나 복수심에서 비롯된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슬픔에 못 이겨 도망치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내릴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단호한 선택이었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 장을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의 손으로 쓰겠다는 결이었다. 결정을 내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녀를 짓누르던 불안과 공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단단한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했다. 길고 길었던 내면의 폭풍이 그치고 모든 것이 고요하게 가라앉았다. 연희는 오동나무 상자를 품에 안은 채 창가 의자에 앉았다. 밤새 그녀는 그 자세 그대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회상하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모든 의식은 오직 현재에 집중되어 있었다. 다가올 아침, 그리고 그녀가 행해야 할 단 하나의 행동,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회색빛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며칠간 그녀를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던 저 불빛들이 이제는 그녀가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등대처럼 보였다. 연희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지치고 늙었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또렷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차갑고 고요한 결심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가지 않는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그녀 자신만의 선언이었다. 잠들었던 한 영혼이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마침내 자신의 존재를 선포하는 장엄한 외침이었다. 아침이 오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아침이 금요일 새벽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시간. 연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이 그들이 정한 준비일이었다. 내일 있을 실버타운 방문을 위해 짐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날. 하지만 연희에게 오늘 하루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진홍빛 실타래와 남편의 낡은 와이셔츠를 잘라 만들었던 하얀 손수건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오동나무 상자를 열어 바늘과 골무를 꺼내 들었다. 손가락은 뻣뻣했고 눈은 침침했다. 하지만 바늘을 잡는 순간 잊었던 감각이 온몸의 세포를 타고 되살아났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무기력하게 떨리지 않았다. 대신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익숙하고도 정교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수건 한 귀퉁이에 작은 무늬를 수놓기 시작했다. 복잡한 문양이 아니었다. 서리를 이겨내고 피어나는 고결한 가을꽃, 국화 한 송이였다. 진홍빛 실은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 하얀 천 위에 생명을 얻었다. 한 땀, 한 땀 술을 놓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고요했다. 이것은 그녀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흔적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의식이었다. 수가 완성되자 그녀는 그것을 작은 향낭, 향낭으로 만들었다. 안에 말린 쑥을 채워 넣자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갔다. 손주 지훈이를 위한 선물이었다. 할머니를 그저 낡고 귀찮은 존재로만 기억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편지를 썼다. 식탁 위에 놓인 메모지에 꾹꾹 눌러 단 몇 문장만을 적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원망도 슬픔도 담지 않았다. 그저 하나의 사실을 통보할 뿐이었다. 민서가 그동안 고마웠다.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으마. 나를 찾지 마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작은 국화 향낭과 편지를 식탁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녀는 가장 편안하고 눈에 띄지 않는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오동나무 상자를 품에 안았다. 주머니 속에는 낡은 지갑과 주소록이 들어있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미련 없이 방문을 열고 나섰다. 거실을 지날 때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 내외와 손주. 그리고 그들 옆에서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녀는 더 이상 그 사진 속의 인물이 아니었다.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는 동안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철컥. 아파트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울렸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로비를 지날 때 경비원이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른 아침 낡은 상자를 든 노파의 행사액은 그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거대한 도시의 아침이 그녀를 맞았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굉음을 내며 달리는 버스들. 모든 것이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알지 못하고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어머님?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주세요. 터미널은 이미 이른 아침부터 인파로 북적였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커다란 전광판에 쉴 새 없이 뜨고 지는 행선지 이름들. 연희는 그 거대한 혼돈 속에서 아주 잠시 길을 잃은 듯 멈춰 섰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매표소 창구로 향했다. 어디로 가세요? 젊은 직원이 무심하게 물었다. 연희는 아주 잠깐 망설였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산이요. 한 장의 버스표.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지난 수십 년의 삶과의 결별을 고하는 증표이자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허가증이었다. 그녀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다. 오동나무 상자를 무릎 위에 꼭 껴안았다. 버스는 서울의 빽빽한 빌딩 숲을 빠져나가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변했다. 아파트와 빌딩이 사라지고 푸른 들판과 나지막한 산들이 나타났다. 연희는 창밖 풍경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 긴 여행은 갇혀있던 그녀의 삶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좁은 방 안에 갇힌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차창 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비릿한 소금 냄새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부산이었다. 터미널에 내리자 서울과는 다른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사람들의 억센 사투리와 활기차지만 어딘가 정겨운 소음. 모든 것이 아득한 옛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자갈치 시장 근처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옛 동네로 향했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하지만 골목의 구불구불한 모양새와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의 각도는 그대로였다. 그녀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그녀가 찾는 것은 번듯한 집이 아니었다. 그저 비바람을 피하고 그녀의 작은 상자를 내려놓을 손바닥만 한 공간이면 좋겠다. 한참을 헤맨 끝에 그녀는 어느 낡은 상가, 건물의 후미진 골목에서 빛바랜 임대문이 종이가 붙은 작은 가게를 발견했다. 유리창은 먼지로 뿌옇고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다. 하지만 골목을 향해 난 널찍한 창문이 마음에 들었다. 상철이 말했던 것처럼 그녀의 작품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창문. 그녀는 종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곧이어 나타난 주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의 행사액을 위아래로 훑었다. 하지만 연희가 품에서 꼬깃꼬깃한 현금을 꺼내 보증금과 한 달치 월세를 성금으로 내밀자 그의 태도는 금세 바뀌었다. 계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주인이 낡은 열쇠 꾸러미를 건네주고 떠난 후
연희는 혼자 가게 안에 섰다. 철커덩. 녹슨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가게 안은 어둡고 퀴퀴한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났다. 객관적으로 그녀의 상황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있을 때보다 모든 면에서 나빠졌다. 초라하고 불안하고 비참했다. 하지만 연희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가게 한가운데로 걸어가 품에 안고 있던 오동나무 상자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바로 그때 뿌연 유리창을 뚫고 한 줄기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정확히 상자 위를 비추었다. 먼지들이 그 빗줄기 안에서 춤을 추었다. 그 순간 연희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사무치는 평온함을 느꼈다. 이 작고 냄새나고 낡은 공간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손님도 짐도 그림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 공간의 주인이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고통스럽고 어려울 것이 분명한, 그러나 진짜 자신의 집으로. 6달이 지났다. 부산의 겨울은 서울보다 온화했지만 바닷바람은 여전히 매서웠다. 하지만 연희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자갈치 시장 뒤편, 후미진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는 더 이상 지난 여름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연희는 지난 몇 달간 푼푼히 번 돈을 모아 가게를 꾸몄다. 낡은 벽에는 하얀 페인트를 칠했고 뿌옇던 유리창은 매일 아침 그녀의 손길 아래 맑게 빛났다. 가게 입구에는 그녀가 직접 서툰 솜씨로 조각한 작은 나무 간판이 걸렸다. 연의 자수공방, 연스 엠브로이더리 아텔리에. 상철과 함께 꾸었던 꿈의 이름이었다. 수십 년이 지나 비로소 그 이름이 세상에 걸린 것이다. 가게 안은 그녀의 세상이었다. 한쪽 벽에는 그녀가 밤을 새워가며 수놓은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사계절의 꽃, 힘차게 비상하는 학, 그리고 부산의 파도를 닮은 푸른 물결무늬. 그것들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라 그녀가 되찾은 삶의 조각들이었다. 선반에는 오색실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가게 안에는 언제나 구수한 보리차 냄새와 그녀가 피워두는 작은 향의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연희의 하루는 이제 소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새벽이면 창문을 열어 바다의 냄새와 시장의 활기를 가게 안으로 들였다. 빗자루로 가게 앞을 쓰는 소리, 주전자의 물이 끓는 소리는 그녀에게 살아있음의 증거였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게 앞 창가에 앉아 술을 놓으며 보냈다. 그녀의 손은 다시 예전의 감각을 되찾았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녀의 바늘 끝에서는 이제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세월의 깊이와 인고의 시간이 빚어낸 독특한 힘이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무도 찾지 않던 가게였지만 그녀의 작품을 알아본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결혼을 앞둔 젊은 연인이 예단에 쓸 보자기의 술을 부탁하러 왔고 갓 태어난 손주의 베넷저고리에 작은 복숭아를 수놓아달라는 할머니도 있었다. 그녀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작품을 받아들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부자가 된 듯했다. 가장 좋은 손님은 친구 경자였다. 경자는 이틀이 멀다 하고 시장에서 사온 찐빵이나 어묵을 들고 가게를 찾았다. 야, 오연희, 손님도 없는데 농땡이 피우지 말고 이거라도 먹어라. 경자의 우렁우렁한 목소리와 호탕한 웃음소리는 작고 조용한 공방을 언제나 활기로 가득 채웠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다. 경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연희는 세상 끝에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다. 물론 삶은 여전히 고단했다. 난방이 잘 되지 않는 가게의 겨울은 추웠고 수입이 없는 날에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 밤이면
욱신거리는 허리와 침침해진 눈 때문에 바늘 귀에 실을 꿰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서울의 그 넓고 따뜻한 아파트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곳의 가난은 스스로 선택한 자유의 대가였기에 달콤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가게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아들 김민석이었다. 아마도 경자를 통해 수소문해서 주소를 알아낸 모양이었다.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 편지를 뜯었다. 편지에는 후회와 애원이 가득 담겨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에야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빈 방을 볼 때마다, 식탁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수진이도 지훈이도 매일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국화 향낭을 지금도 책상 위에 두고 매일 봅니다. 제발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이번에는 저희가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제발. 연희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3번 접어 서랍 속에 넣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아들에 대한 희미한 연민이 느껴졌다. 몇 년 전이었다면 이 편지 한 통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당장 짐을 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아들을 용서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민석 엄마와 할머니라는 이름의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가 간신히 되찾은 오연희라는 이름을 다시 버리는 것을 의미했다. 아들의 사과는 진심일 것이다. 하지만 그 진심이 그녀의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려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의 대답은 편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이 시간 속에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하던 수트를 집어들었다. 부산의 겨울 바다를 수놓고 있는 중이었다. 거칠지만 힘차게 포효하는 파도. 그 위를 나는 한 마리의 괭이 갈매기.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붉은 저녁 노을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벽에 걸린 자수 작품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연희는 바늘을 쥔 채 잠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짝을 잃은 제비가 아니었다. 그녀는 홀로,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날아오르는 저 괭이 갈매기였다. 그녀는 다시 수틀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바늘이 비단 위를 유영하며 마지막 파도의 물보라를 그려내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에는 그 어떤 망설임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스스로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자의 조용한 희열만이 존재했다. 아주 오랜만에 그녀는 누구의 곁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느꼈다. 아니, 혼자이기에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었다.